이렇게 되면 자산시장의 폭락, 그러니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시장의 폭락이 올 수도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2007, 8년도에 금융위기 때 서프라임 사태 때 예. 부동산발 폭락이었지만 우리 주가도 폭락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거의 반토막까지 났었단 말이에요. 예. 순간적으로 100년 만에 한 번 나타나는 쇼 같은 기회라고 저는 투자클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 관세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되면서 이게 사실 좀 무뎌진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대공황이 오는지 또 그때마다 전쟁이 났었는데 과연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지 이걸 저희가 제대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엇 차트의 신공 엘리엇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뭐 100년마다 반복되는 관세 전쟁과 대공황이라는 우리가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데이터로 확인해 보면 악몽이 항상 있었어요. 제대로 현실로 됐다? 네. 아. 미국 250년 역사를 보면 독립한 지 250년 됐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 독립하고 나서 50년 후에 첫 번째 관세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100년마다 관세 전쟁이 있었고 그 말로가 되게 안 좋았어요. 일단 그 지난번 4월 1일 날 녹화했던 영상 중에 잠깐 앞부분만 보면 그 당시에도 작년 9월 달에 유럽은행 라가르드 총재가 지금의 상황이 대공황을 초래한 1920년대와 비슷하다 이런 경고를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는 주목받지 못했었다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좀 있다가 관세 전쟁이 이게 불타면서 이런 얘기가 회자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건 3월 14일 이거 지난번에 방송한 거예요. 예.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가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의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참고로 오늘 녹화 날짜가 4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네. 이번 달 말까지 3일이 남았어요. 네.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미국 증시에 있어서. 그런데 그 관세전쟁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것을 한국은행에서조차 이렇게 섣불리 입에 담기 어려운 대공황이라는 얘기를 담았단 말이에요. 특히 여기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한국은행에서 관세전쟁 최악된 한국 성장률이 1.4%까지 하락할 것이다. 경고했었죠. 예. 근데 우리 며칠 전에 1%까지 낮췄죠. 갑자기. 그게 바로 요 데이터입니다. 4월 22일자. 얼마 전이에요? 6일 됐네요. 6일 전에. 예. 충격이었죠. 2%에서 0.1, 0.2 낮추는 게 아니라 1%로 그야말로 반토막. 그런데 지금 우리가 25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네네네. 과연 저희 1%도 과연 지킬 안 될 수 것 같아요. 있을지. 못 지킬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지금 이 경기 상황이 이 상황인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고 장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꿈틀대고 있고 네네. 기회만 되면 막 몇십억씩 뛰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IMF 며칠 전까지도 이랬어요. IMF가 터지기 며칠 전에도 네. 한국 경제 안전하다. 네. 그럼 관세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자료가 미국 관세 전쟁이 그 우리나라 여파를 미치기 전에 나온 데이터예요. 4월 달까지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반토막을 냈거든요. 그러면 관세 영향이 미쳐지면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1%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봐요. 이제 관세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과거는 항상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반복되기 때문에 작년 말에 11월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어요. 예. 미국의 내전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 11월라는 거는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1961년 링컨의 남북전쟁일 때 그 11월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것을 160년이나 지난 현재에 와서 다시 미국의 내전이 벌어진다는 영화, 가상의 영화가 나왔는데 그 당시는 남북전쟁이었는데 이번에는 동서전쟁이었거든요. 네. 이 영화가 주는 암시가 마치 관세전쟁을 되새기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영화 제목 보면 네. 분열의 시대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11워. 예, 예.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분열의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솔직히 여러 가지의 의견 차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원수 보듯이 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념 대결이 좀 심하죠. 심하죠. 예. 그러면 이 11호가 1961년 링컨의 남북전쟁, 노예해방 이거에 모티브를 삼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1961년 11호가 관세전쟁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 얘기를 오늘 최초로 공개하면서 데이터를 공개하려고 그래요. 그 근거를? 예, 근거를. 이 자료는요. 1928년 4월이에요. 예. 4월이라는 걸 잘 주목하세요. 예. 테리프 오브 오버미네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예. 혐오 관세란 뜻이에요. 우리가 오맨이라는 영화 보면 저주자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 어원인데 업이 나쁜다는 뜻이고 이 저주스러운 관세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징글징글 맞다 이거죠. 이 관세 때문에 나중에 남북전쟁까지 났고 내전이 났었거든요. 예. 이때 이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영미 전쟁이 먼저 있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영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다가 관세를 엄청 붙였어요. 자국의 공업지대를 보호하려고. 북부가 공업지역이고 아래 남부가 면화나 밀 생산 농업지역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부는 보호가 돼갖고 좋았는데 영국에서도 관세를
맞불 관세를 붙일 거 아니에요. 예. 그 물가가 올라가면서 남부가 엄청 살기 어려워졌어요. 농업지 되니까. 그래갖고 그 한참 있다가 못 살겠다. 계속 경기가 침체되고 공황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먹는 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남부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북부 공업지대를 살리자고 그 인더스트리를 살리자고 이러고 어그리컬처 쪽을 완전히 죽여버린 거죠. 그렇지. 지금도 미국에서도 누군가는 이익 보고 누군가는 손해 볼 거 아니에요. 예. 그게 11호의 어떤 단초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 중국 관세 전쟁도 말이 되고 네. 또 우리나라를 단편적으로만 봐도 좀 말이 돼요. 지금 중국 얘기하셨잖아요. 예. 1928년의 관세 전쟁은 영국과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에요. 예. 대상만 바뀐 거예요. 완전히 어떤 핀셋 관세하는 것처럼 예. 중국만 잡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게 1928년 4월 달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방송했던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게 1930년 4월이었어요. 그럼 거의 100년 만에. 100년 만에 거의 102년. 102년 만이죠. 예. 그러니까 그때도 4월이고 지금도 이번에도 4월이에요. 100년 예. 만에.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 정책한 게 4월 3일인 거 아시죠? 딱 4월이에요. 100년마다 4월 달에. 그렇죠. 이건 뭐 월이야 뭐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대충 100년마다 1930년에 95년 후가 올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100년이거든요. 예. 그러면 좀 전에 봤던 혐오 관세의 200년 후가 지금이에요. 아. 대충 따지면 1828년이나 2025년이나 200년 차이라고. 거의 200년 차이잖아요. 예. 그러면 요때는 그 관세가 얼마나 올라갔냐면 61%까지 올라갔어요. 61%. 61%요. 야. 이게 미국 독립하고 50년 정도 후의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0년 후 정도인 1930년에 대공황이 막 시작할 때쯤 돼서 스무트 홀리 관세법으로 해서 59%까지 올라갔어요. 똑같네요. 뭐 59나 61이나. 세컨드 하이스트라고 나오잖아요. 예. 지금까지 그 역사 중에 두 번째로 그 관세가 높은 거예요. 이 자료를 그냥 말로 떠드는 거나 사진을 보는 것보다 데이터로 확인하자고요. 예. 이건 뭡니까 지금? 미국의 관세 역사예요. 자, 위에 쪽에 있는 거는 관세에 적용되는 그 물품들의 관세율이고요. 밑에 거는 면세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붙이는 거, 면세 거 다 합쳐갖고 평균 관세예요, 밑에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거는 위에 거죠. 그렇죠. 관세 붙이는 거. 여기를 자세히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보니까 데이터가 되게 정교하거든요. Tariff of Abomination. 혐오 관세. 혐오 관세. 징글징글한 관세란 뜻이에요. 예. 네. 여기에 보시면요, 61.69%라고 나오잖아요. 예. 이게 사상 최고치였고요.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데 여기에 쭉 동그라미 또 쳐놓은 게 있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있잖아요. 예. 2만 개에다가 붙였어요. 100년 동안에 세컨드 하이스트라고 나오잖아요. 100년이라고 나오죠, 이게. 예. 100년 전에 61%인데 100년 후인 지금 59%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 가트라고 자유무역 협정이 되면서 금리가 뚝 떨어져서 한 자릿수로 관세가 떨어지면서 세계적으로 무역이 엄청 증가했단 말이에요. 예, 예. 야, 그러다가 여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보이죠. 이게 누구겠어요? 트럼프. 그렇죠. 트럼프 테리프라고 나와요. 트럼프 관세라고 써있구나. 근데 이게 2018년이에요. 2018년에 미구중 무역 전쟁이라고 벌어져갖고 우리 주가도 빠지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때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데이터는 아직 여기는 없죠. 요 데이터는 우리나라에 어디서도 제가 볼 수 없었던 거를 어렵게 우연히 구했어요. 그 대신 데이터로 구하지는 못하고 예. 일단 그래프로만 구했고 그동안에 수많은 관세 정책이 변동이 있었는데 요걸 하나 보시면 여기다가 나중에 주가를 겹쳐버리면 예. 관세 때문에 대폭락이 오고요. 이때 대공황이 오고요. 예. 이때는 미중 무역 전쟁이 갖고 또 급락이 오고 지금 이거는 맛배기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2018년에 트럼프 1기 때 나왔던 거고 예. 지금은 뭐 이게 10%대거든. 14%라고 나오잖아요. 네네. 지금 이건 10%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뭐 29, 30% 중국 같은 경우는 뭐 200%까지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그걸 다 평균을 내면 예. 제가 볼 때 50%까지는 안 가도 세 번째로 높은 관세가 될 거는 거의 확실해요. 이렇게 되면 자산시장의 폭락. 그러니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시장의 폭락이 올 수도 있다. 예,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2007, 8년도에 금융위기 때 서프라임 사태 때 예. 부동산발 폭락이었지만 우리 주가도 폭락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거의 반토막까지 났었단 말이에요. 예.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걸 역사적으로 한번 되짚어 보면 이 차트는 1776년 이전에 미국 독립전쟁 할 때부터 예. 지금까지의 다우존스 그래프의 월봉 데이터입니다. 여기가 그 아까 혐오관세법이 나왔던 때고 예. 그다음에 여기가 대공황 때고요. 예. 지금 현재입니다. 야, 현재. 대공황 때 많이 하락했었네요. 89% 하락했어요. 1억이 1,100만 원 남았어요. 89%가 노가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으로는 뭐 없어진 종목이 수도 없이 많겠죠. 문제는 아까 혐오관세법 있잖아요. 예. 그때 주가 폭락은요. 미국에서 유일하게 7년 연속 하락한 게 딱 이때예요. 대공황 때는 4년 연속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때는 7년 연속이에요. 연봉을 보면 7개가 하락을 해요. 대공황 때는 4개가 하락을 하는데 이때로부터 100년 후 그다음에 지금으로부터 또 이때로부터 또 100년 후가 지금이에요. 지금 자산 가치가 또 다시 한번 이런 그 관세로 인해서 폭락을 한다고 쳐도
200년 전에는 7년 연속, 100년 전에는 4년 연속, 지금은 뭐 한 2년, 3년 연속. 저는 4년 정도, 길게는 횟수로는 한 4년 정도, 제가 2028년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예.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자산이나, 물론 이제 그거랑 금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고, 예. 그래서 2025년부터 하락을 하게 되면 2028년 정도가 자산 가격의 대바닥 아니겠나. 과거에 100년, 200년 전에 사례를 봤을 때도.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반복되는 과정 속에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은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러면 우리는 지금 어쩌면 부의 역습, 네. 부자가 갑자기 가난해지고, 그렇게 돈이 많지 않던 사람들이 현금 들고 있다가 다시 또 부자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에게는 위기지만 준비한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방금 전에 봤던 자료를 1700년부터 해서 연봉을 가지고 한번 쭉 되짚어 보면 예. 혐오관세법의 상투는 1835년이었거든요. 예. 여기 보면 7년 연속 하락한 게 나올 거예요. 예. 이게 7년 연속 하락한 거고, 예. 이거로부터 거의 100년 정도 후인 1929년, 물론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1930년이지만 29년 9월 3일 날 상투치급이 슬슬 빠지고 있을 때였어요. 빠지다가 갑자기 이제 대공황이 온 거죠. 그렇죠. 이게 4년이에요, 4년. 그리고 작년 말 12월 4일이 다우존스의 상투거든요. 이게 거의 100년 근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때 혐오관세법으로 인해서 미국의 남북전쟁이 났고요. 11호가 났고, 1929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그 여파로 2차 대전이 났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관세법으로 인해서 자꾸 3차 대전 또는 중국 전쟁 이런 얘기가 물론 몇 년 후의 얘기겠지만 그런 넘길 얘기를 얘기는 아니다. 넘길 일은 아니다. 이걸 엘리어트 파동 관점에서 다시 좀 살펴보면, 예. 자, 이거는 1700년부터 1000년 파동 중에 300년 파동만 나눠 보면 미국 독립할 때까지가 거대한 조종 사파였어요. 예. 영국과 미국이 전쟁을 수십 년 하면서 얼마나 사회가 피폐했겠어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주가도 빠지고 바닥을 치고, 미국 독립 이후에 상승 1파가 혐오관세법으로 인한 5파가 끝나면서 큰 조정 7년 동안의 조정이 왔고요. 예. 그 다음에 3파의 5파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인한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조정 4파가 왔어요. 예. 근데 이번에도 5파가 끝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작년 12월 4일 날. 그 이후에 조정파는 트럼프 관세법으로 인해서 세계 증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에 또는 경제, 자산 가치에 큰 조정이 오지 않겠나.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는 딱 들어맞습니다, 이게. 엘리엇 파동으로 봤을 땐 정확하게 이게 맞는 공식이다, 지금. 네네네. 자,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세계적으로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네. 지금 대공황 수준의 위험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굳이 이걸 지금 안 믿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선이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IMF 직전에도 예. 그해 12월 달에 대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안 좋고 동행지수가 안 빠짐에도 불구하고 선행지수가 좋게 나온다고 얘기하고, 우리 달러 되게 많다고 거짓말치고, 지금도 경제가 되게 안 좋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경기 선행지수가 오히려 또 올라요. 아니 근데 잠깐만, 정부는 그전 정부나 이전 정부나 뭐 예를 들어서 왜 데이터를 자꾸 속입니까? 어느 정부나 집권하면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속이는 거죠. 그렇죠. 예. 대공황의 두 번의 경험을 봤을 때 그때 있었던 현상을 지금 다른 측면에서, 특히 실물 경기나 어떤 금융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방송했었던 내용인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공황이 왔고 예. 불황이 왔거든요. 예. 자, 요거는 저 위에 있는 초록색 선은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미국. 예. 밑에 있는 거는 봉 차트는 2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예. 당연히 단기물일수록 금리가 낮은 게 정상이에요. 예. 요 차이가 플러스가 되겠죠. 요렇게 플러스입니다. 예. 근데 요렇게 빨갛게 된 부분이 있죠. 요렇게 빨갛게 된 부분이, 이분이 역전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역전된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해소가 되면서 정상화로 복귀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불황이나 공황이 왔었어요. 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금리가 하락기에 장기 금리가 덜 떨어지고 단기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가 잠깐 순간적으로 반등을 할 때, 예. 장기 금리는 덜 오르는데 단기 금리가 급하게 오르면서 예. 역전이 돼 버려요. 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 역전된 상태는 위험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정상으로 회귀되면서, 그러면서 위기가 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 장단기 금리의 방향과 상관없이 예. 얼마나 벌어졌냐, 역전되냐가 차이니까, 내려올 때 역전될 수도 있고 올라갈 때 역전될 수도 있어요. 예. 자, 이거를 조금 제가 좀 더 도식화해 보면 1914년부터의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아마 요 데이터도 아마 있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림으로는 있어도. 그렇죠. 이 그림 저도 처음 보는 그림이네요. 왜냐면 저도 1950년대까지만 있다가 예. 요거 며칠 전에 구했어요. 근데 야. 이게 왜 1914년부터 데이터가 있냐면, 예. 1913년에 연준이
발족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기준금리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거 위에 거는 S&P 500 지수입니다. 예. 요 로그 차트고요. 월봉입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세밀하게 미국의 불황기랑 겹쳐볼게요. 요렇게 음영된 부분은 MBR, 그래서 FRB가 1913년에 만들어지고요. 예. 1920년에 MBR이라고 전미 경제인협회가 이럴 거예요. 둘 다 예. 민간단체예요. FRB가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민간단체예요. 예. 거기서 2분기 이상 GDP가 마이너스가 나면은 불황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거든요. 한참 사후적으로. 이때 보면 예를 들어 여기만 좀 볼게요. 여기만 보면 1990년 초반에 미국의 저축 대부조합 사태가 벌어졌는데 지방은행이 막 엄청나게 파산을 하면서 위기가 와요. 아, 저축 대부 조합에 있는 은행들이.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우리 지방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이런 식이에요. 새마을금고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이 아니고요. 위기가 오면 항상 기준금리를 확 낮춰요. 위기니까. 늘 그렇지. 코로나 때도 확 낮췄잖아요. 제로금리까지 낮췄잖아요. 이때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니케이가 법을 상투치고 일본 주택이 법을 상투치고 우리나라 91년에 노태우 상투치고 주가도 1000포인트 찍고 500포인트 450까지 빠지고 위기가 오니까 금리를 확 낮추는데, 금리가 낮추면 보통 우리가 부동산이나 주식은 호재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정상적일 때니까 그렇지, 공황이 오고 불황이 오는데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다 폭락을 하는데 금리 낮춰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실물 경기 살리자고 금리 낮춘 거니까. 그렇지. 1990년에 저축 대부조합 사태가 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던 현상이 해소가 돼요. 해소가 되면서 위기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위기가 오니까 금리를 또 확 낮춰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치솟죠. 역전됐을 때가 위기가 온 게 아니라 역전됐다가 해소되는 과정 중에 초반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잠깐만, 우리나라도 만약에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또 금리를 내리겠다, 더 내려라, 더 내린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금리 내리면은 부동산에 돈이 또 몰려가지고 올라갈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악재가 더 커버리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다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 사례가 그랬어요. 금리 낮췄다고 해서 무조건 집 살 타이밍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닌 거야. 그럴 때가 있었고 안 그럴 때가 있었어요. 또 2008년에 리먼 사태 났던 거 있잖아요. 이때도 해소가 되면서 이때 위기가 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상화가 되면서 위기가 벌어지니까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확 낮춘 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역전됐다가 해소될 때 금리를 또 확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또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낮추려다가 말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올 여름이나 이때 갑자기 확 낮출 수가 있어요. 제가 봐도 올 여름 되면 아마 금리 지금 갑자기 낮출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실물 경기가 좋겠고 자영업자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안 좋지만 이제 또 정권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금리 낮췄을 때의 호재 재료와 실물 경기가 나쁘다는 악재랑 어느 게 더 크냐의 문제거든요.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대공황 이전 데이터를 최근에 구했거든요. 그런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1935년부터밖에 없어요. 요 대공황 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이거는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구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또 구하겠죠, 데이터를. 자, 요겁니다. 요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1927년도 8년도에 역전이 됐다가 역전된 기간이 700일이에요. 700일. 700일 동안 역전됐다가 해소가 되면서 여기 잘 보시면 이때가 대공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그래서 기준금리를 확 낮춘 거잖아요. 여기 써 있는 거 보시면 1929년 월스트리트 크래시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87년 블랙먼데이 때도 금리를 확 낮춰갖고 위기가 왔었고요. 그러니까 위기가 와서 낮춘 거지 낮춰갖고 위기가 온 건 아니죠. 순서가 반대죠. 하긴 경기가 어려우면 계속 낮추니까. 그 다음에 여기 90년에 보면 S&L, Saving and Loan Crisis, 저축 대부조합 사태라고 그래요. 이거를 저축은행 사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여기 2000년에 보면 테크 버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버블 붕괴죠. 이게 닷컴 버블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07년에 서프라임 크라이시스.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다 전부 이 음영 다음에 해소가 되죠. 음영 다음에 해소가 되는 거. 음영은 불황이라는 뜻이거든요. 불황 다음에. 불황 다음에 해소가 되면서 위기가 오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지금은 이게 2023년까지밖에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는데 제가 좀 전에 그려놓은 거 보시면 9월 6일 날 해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상투 쳤어요. 요 날짜가 좀 서로 바뀌어 있는데 22년 7월 5일 날 역전이 되고 24년 9월 794일 만에 재역전이 되면서 정상화가 됐는데 이거 정상화된 이후에 다우가 12월 4일 날 상투 치고 즉 한 3개월 정도 후에 상투 치고 지금 올해 내내 빠지고 있잖아요. 조금 며칠 반등을 하고 있지만 반등하는 척하다가 또 내려가고. 대공황 때는 그랬어요. 지그재그로 3년 동안 3년 넘게 100년 만에 한번 나타나는 숏 배팅 기회라고 저는 투자클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숏 배팅
찬스, 풋 하는 거죠. 풋 또는 매도 치는 거죠. 숏이라는 거는 매도를 얘기해요. 롱, 숏 할 때. 예. 지금은 숏으로 먹을 수 있는 큰 찬스가 온다. 아, 숏 배팅이라고 그러죠. 예. 하방으로 배팅하는 거죠. 예. 주식으로 치면은 매도 치는 거고 선물로 치면은 매도 포지션. 예. 그다음에 옵션으로 치면은 풋 매수. 예. 그런 찬스가 특히 세계적으로 100년 만에 한번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료도 지난번에 본 것처럼 역전된 기관과 폭락의 프로티지를 상관관계를 점도표로 나타낸 건데 1929년에 700일이 역전됐을 때 90%가 폭락을 했어요. 서프라임 때 반토막 났던 거 기억나잖아요. 예. 이때가 한 50일 정도 역전이 돼 있다가 해소가 됐거든요. 1년 반 좀 넘게. 예. 이때 거의 60% 폭락을 했어요. 74년에는 오일 쇼크 있을 때거든요. 예, 석유 예. 파동 있을 때도 500일 넘게 역전이 됐다가 해소됐을 때도 50% 폭락을 했었어요. 보통 한 1년 반에서 2년은 무조건 폭락했다가 좀 다시 올라가는군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100일, 200일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역전된 기간이 길었을 때가 1929년에 700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기간이 794일 만에 해소가 된 거예요. 더 길어졌다는 예. 얘기예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대공황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대공황 때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는 그 증거가 바로 이겁니까? 예, 이거는 시계열 데이터로 객관적인 데이터거든요. 그동안 있었던 일, 예. 100년 넘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도표로 미국 사람이 연구해 놓은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네. 근데 그러면은 실물 경기, 기업의 수익이랑 보자 이거죠. 예. 1971년부터의 S&P 500 지수랑 예. 밑에 있는 거는 케이스 실러 PE 지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퍼 일가할 때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 즉 예. 분자는 주가고 예. 밑에는 기업 실적이에요. 예. 기업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높냐 낮냐 따질 때 우리가 PE 레이시오, PR 퍼라고 하잖아요. PR이라고 그러죠. 그해 실적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높냐 낮느냐를 따지는 건데 그러니까 PR의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저퍼라 그런 거 보통 우리가 저퍼주라고 그러죠. 옛날에 저퍼주 혁명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저평가주라고. 저평가주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의 단점은 올해 수익 났다가 내년에 적자 났다가 막 반복하면은 이게 휩쓸 현상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예. 톱니바퀴처럼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미국 케이스 실러 교수가 아하. 10년 동안의 실적을 가지고 150년 넘는 데이터를 쭉 연구해 놓은 게 케이스 실러 P라고 특별히 따로 얘기를 해줘요. 이걸 케이스 실러 P라고 말하는군요. 자, 그러면은 버블이 심하면 가격이 높겠죠. 예. 실적에 비해서 가격이 높으면 예. 대공황 때 어느 정도 높았냐면 빨간 게 여기예요. 와. 역사적으로 그 거의 50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가 대공황이 맞으면서 주가가 폭락하니까 가격이 이제 분자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실적인 조금 떨어지는데 주가는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얘가 박살이 나겠죠. 지금 이 빨간 이 대공황 때 그래프를 보면 저 정도 가파르게 올라간 것 자체가 이게 버블이었죠. 버블이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대공황을 넘어선 수준이 언제냐면 예. 높낮이 수준을 봐야 돼요. 닷컴 버블일 때 대공황 수준을 넘었었어요. 그러면서 닷컴 버블 때 나스닥 지수가 75% 폭락을 해요. 이건 S&P 지수인데 기술주만 있는 닷컴 버블이니까. 예. 근데 그 다음으로 높은 게 2021년 상투일 때 이렇게 높았어요. 많이 높았죠. 그 다음에 지금도 요번에 꼭지치고 당연히 주가가 빠지니까 분자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밀렸는데 잘 보시면 고점이 높아지고 있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예. 이런 걸 우리가 다이버전시라고 그러거든요. 다이버전시. 예,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에요. 예. 이거는 대상투를 의미할 때가 많아요. 고점은 자꾸 높아지는데 기업 실적이나 이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다이버전시라고 그래가지고 조만간에 대상투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대상투로 인해서 폭락할 가능성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케이스 실러 P 지수를 봐도 예. 대공황 넘는 위기. P 지수거든요. 예. 너무 고평가가 된 거죠. 요렇게 중간 평가 정도 될 때는 괜찮지만 고점 이런 거는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매우 높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거를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차트를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차트를 못 보니까 이런 걸 보고 대공황급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분들이 나오는 학자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내용이군요. 네. 요는 그림으로도 많이 나타나 있지만 또 외국 사이트에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제가 엑셀로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는 아마 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 데이터와 미국 대공황 직전에 미국 FRB 기준금리를 같은 날 구했어요. 운 좋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지난 4월 1일 날 방송할 때 IMF 연초 집값 폭등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신혼부부가 집 못 구해서 난리 났다고. 맞아요. 1997년도 6월달 뉴스네요. 6월 달 건데 예. 벌써 2, 3년 동안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97년 연초에 갑자기 폭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해
대선이라고 나오잖아요. 아, 오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선 때문에 그 호재가 계속 나올 거고 지금 25년 초 대선 앞두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똑같네. 예, 예. 그러면 이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요게 11월 17일인데 경기 선행지수가 7개월째 호조고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6%대래요. 저렇게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1호부터 5일 있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차. 거짓말을 계속한 거죠.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뭐 우리 정부는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난번 방송했던 건데 잘 보시면 연초부터 집값 폭등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4년째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엔 천천히 오르다가 97년 들어서 갑자기 폭등을 했어요. 예. 근데 IMF 터지고 나서 부동산이고 주식은 다 빠졌겠죠. 예. 98년 3월 달이니까 11월 이후에 4개월 후에요. 4개월 후. 4개월 후에 7년 전 수준으로 빠졌다고. 4년 동안 오른 거를 4개월 만에 다 빼버렸어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 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현상이 올해나 내년 나타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전후 과정이 좀 비슷하니까. 그래서 현재의 경기 지표를 보는 것 중에 동행지수나 선행지수를 보면 1950년 이후부터의 빨간 거는 선행지수, 파란 거는 동행지수입니다. 위에 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의 로그 차트고요. 실질 지수입니다. 최근 확대시켜 보면 IMF 때 여기서 잠깐 보시면 연초에 갑자기 폭등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IMF 예. 터지기 직전에 이때 동행지수는 빠지는데 선행지수가 올라요. 7개월째 상승이라는 게 요 말 아까 뉴스에 나왔던 게 요거예요. 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인데 선행지수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같이 폭락을 하면서 그동안 반등했던 거를 다 빼먹으면서 폭락이 오면서 주가, 부동산 다 같이 폭락을 했죠. 잠깐만, 선행지수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는 뭔가 데이터를 누군가 속였다는 얘기잖아요. 속였다는 거죠. 원래 동행지수 이때 데이터 안 속였으면 사람들 저기 문별하게 고점에 집 안 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가 거의 1년도 안 돼가고 반토막이 났어요. 대부분 아파트가.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25년 2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갑자기 풀어주는 바람에 이 경기 불황이 이때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주는 바람에 서울 집값이 31억 하던 게 갑자기 7억 올라서 37억 가고 막 이랬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다시 뭐 자랑인 양 31억이 한 달 만에 37억이 됐거든요. 그 다시 34억에 나왔대. 이게 뉴스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거지. 이럴 때 꼭 위기 때 토지거래 허가제처럼 이런 걸 풀어주면서 31억이 37억에 거래되면 경기가 살아납니까? 죽죠, 오히려. 지금도 경제 지표가 똑같은 게 보시면 한 2년 정도 오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초에 갑자기 급등하잖아요. 파란색은 동행지수는 계속 빠지는데 예. 선행지수가 지금 계속 오른다고 그랬어요. 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왜냐면 3개월이나 4개월 있다가 바닥치고 동행지수도 파란색도 떠야 되는데 뜨기는 그냥 계속 빠져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자, 이거를 최근에 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일단 요거는 요번에 역성장 충격해갖고 뉴스에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 마이너스 0.2%된 거. 예. 그래갖고 지금 최근 4분기 4개 분기만 합치면 그러니까 최근 1년만 합치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 성장한 거죠. 그렇죠. 최근 4분기라는 게 1년 동안이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1년 동안 마이너스 2% 성장했다는 얘기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만 내려가더라도 물가 상승분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되게 어려워졌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0.2라는 얘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분들? 되게 경기 안 좋고 지금 실물 경기도 이렇게 안 좋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3월 31일 날 산업활동 동향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 불안한 트리플 증가예요. 경제 지표가 3가지가 다 좋아졌대. 예. 동행지수랑 선행지수도 둘 다 상승했대요. 이거 5가지가 다 상승한 거예요. 제목에 오락가락 경제라고 써있어. 기자가 볼 때도 이상한 거예요. 예. 추세적으로 오르거나 추세적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올랐다 내렸다. 즉 중간에 누군가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 마사지. 네, 데이터 마사지. 아니 우리가 지지난 정부 때도 그 한국부동산원의 그 정보를 네. 마사지를 해가지고 오르는 걸 안 오른다 그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 그거 가지고 무슨 전망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전망이 다 틀려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오른 게 없다. 뭐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니까 이런 보도 자료를 보면서 97년 IMF 오기 직전에 어떤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언론의 어떤 또 정부의 통계청 예. 이런 데서 발표하는 걸 보면 이게 무리수를 둔다는 얘기는 뭔가 큰 일이 터질 것 같은 좀 불안감이 좀 들어요. 이게 지금 특히 대한민국은 지금 조기 대선이 또 맞물려 있고 네. 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를 기록했고 지금 엘리엇 차트나 여러 가지 세계적인 학자들이 전망하기로는 대공황급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태연하게 우리만 모르고 우리나라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른다. 경기 계속 좋아진다. 앞으로 이런 걸 자꾸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경기 동행지수를 제가 좀 도식화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장에다가 정리했거든요. 예. 요거는 91년 노태우 상수랑 IMF 상수의 한 6년 반 정도 간격의 쌍봉 형태입니다. 예. 지금은 2021년의 상수랑 지금이랑
3년 반 정도의 어떤 쌍봉 비슷할 순간인데 IMF 직전에 연초에 급등을 했던 게 경기 선행지수가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동행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나중에 같이 폭락을 했죠. 4개월 만에 4년 오른 걸 다 빼갖고 요거 저점을 깼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도 선행지수가 올랐으면 동행지수가 빠지다가 3개월, 4개월 있다가 다시 터닝을 해야 되는데 동행지수는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3월 31일 날 마지막으로 나온 2월 달 산업활동 동향이나 경기 동향지수가 한 달 딱 살짝 플러스가 난 거 보이죠? 방금 전에 나온 걸 제가 넣은 거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인위적인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데 뭔가 대선을 앞두고 모가지를 틀어서 끌어올려버린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이 차트를 제가 그려본다면 이게 이 정도까지 여기가 빠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얘도 여기까지 빠진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우리가 22년의 아파트 값으로 부동산은 하락할 수가 있네요. 단순하게 보면 그렇긴 하죠. 그렇죠. 22년도라는 얘기는 21년 가격, 최고가 가격의 한 25% 선에서 하락했었던 시간이거든요. 평균적으로. 21년 최고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5% 빠진 선이 어쩌면 지금 봤을 땐 적정가일 수 있다라고 제가 봐도 무방한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야, 근데 우리 지금 엘리언님이 이렇게 저희가 보지도 못한 어디서 볼 수 없었던 이 차트를 가지고 와서 이 대공황이 오는 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걸 허투루 듣지 말고 꼭 이렇게 위기가 온다, 100% 온다, 이게 아니라 항상 부자들처럼 리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 충분히 됐다라고 보고 이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시간 지나면 결국 부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잠 안 자고 저희 표영호 TV에 자료 가지고 오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엘리언님께 박수 한번 주시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